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아직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12.12 하면은 저는 12.12 사태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어저께 12월 12일 날 대통령이 긴 대통령 담화문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듣기는 했는데 이 듣는 과정 자체가 너무 치욕스러워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미친놈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미친놈이 아니에요. 계획된 일이고 지금 그 계획에는 뒤에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언론에 막 나오고 그러는데 대통령 자체가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건희 씨한테. 그러니까 이게 윤건이라는 말이 맞아요. 윤건희 정권인데 그 여자가 많이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태에 처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이 민주주의 국가 위기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어떤 그 미치광이 정치인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정치의 위 자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검토해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해겔의 얘기를 하면서 해겔이 역사 철학자이기도 한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를 이제 그 사람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위기의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진단이 이제 잘못된 거고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처 방법이 또 올바른 대처 방법이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도 진단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 위기는 한 개인의 이탈적인 행위에서 단순히 비롯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는 한 민주주의 자체의 그 원리 안에 이 위기가 늘 상존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거슬러 올라가면 뭐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기원전 5세기 전후에 있었던 그리스, 특히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꽃을 피우고 잠시 꽃을 피웠어요. 그게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문화적인 굉장한 확장력과 위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시작됐던 하나의 그 발명품이죠. 원래부터 있었다기보다는 하나의 그 발명품이에요. 사회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마자 발명하자마자 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해요.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어로 얘기하면 데모크라티아거든요. 그 데모라고 하는 게 데모스, 민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 어떤 권리도 없었던 그런 자유민이지만 빈민 계급을 얘기해요. 데모스에게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투표권을 줬기 때문에 빈민이지만 다수였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다수에 의한 통치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정치가 이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공동체에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게 있는 공동체의 하나의 약속,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민주주의 자체가 무슨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근데 그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 그 허약한 지점이 뭐냐면 이게 의미 있는 것이 되려고 한다면 대중이 교육되어 있어야 되고 대중이 각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 능력, 올바른 판단 능력이 시민이 혹은 이 다수를 차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성, 판단력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늘 이 다수에 의한 선택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이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고안되자마자 그 당시의 세계에 대한 관찰을 잘 담은 책이 플라톤이 쓴 여러 단편들인데 그 당시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 현자, 아테네의 시민의 교사라고 평가되는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 민주주의 제도, 다수결에 의한 투표 제도에 의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그 당시에 플라톤은 10대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스승이 어떤 독재자가 그 사람을 구금하거나 투옥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민법정에서 투표해가지고 배심원 이제 500인이 있었던 시민법정이었는데 220대 208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이제 받아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말 다수에 의한 판단이라고 하는 게 그 판단을 내리는 주체들이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얼마나 그 위험할 수 있는가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은 평생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반대자로 돌아서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그 책, 그 사람이 그 인생의 절정기, 원습기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때 쓴 책이 바로 국가라는 책.
책이고 그 책의 주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다수에 의한 통치가 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급제 사회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죠. 하나 이념적인 설계를 국가 설계를 하는 책인데 그 사람은 평생 명백한 그 민주주의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게 소수가 뭔가 국가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문제적인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의식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간의식이 발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고안된 게 민주주의였고 뭐 전 세계 어디에서 없었는데 엄청난 혁신적인 하나의 발명품이 나온 거죠. 그 발명품이 나와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것이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로 정착되는 데는 그로부터 2500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다 전 세계가 거의 다 왕정 체제였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당이 여전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윤상현이라는 사람은 뭐 제가 알기로 전두환 대통령의 뭐 사위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집권 여당 안에 아직도 있고 그 사람이 이 국면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요. 그리고 뭐 홍준표 씨라든가 여당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막 헛소리를 막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시 투표를 하면은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중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김재섭인가 도봉구에 있는 그 젊은 의원이 내가 지금 탄핵 참석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1년만 있으면 다 사람들이 잊어먹고 너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대중이 가지는 속성을 알고 그 속성이 기초에 있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란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금 맞이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공공연히 내세우거든요, 이 사람이. 극우주의자죠. 이 사람이 미국 보수 정치 내에서도 우리나라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인데 보수 정치 내에서도 계보가 없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보수당 미국의 그 공화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 보수 진보의 그런 식의 이념적 구도 안에서도 없었던 그 사람도 괴물 같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건데 이번에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 전에서도 뽑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대통령을 지켜봤더니 이렇게 끔찍하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심지어는 공포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트럼프가 윤석열 씨하고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게 전통적으로 미국의 중요한 언론들이 있잖아요. 뭐 타임이라든가 뉴욕타임스라든가 뭐 미국의 어떤 방송들 방송들이 있는데 그런 방송들을 무시하고 폭스TV라고 하는 굉장히 황색 언론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이 신뢰하고 극우적인 유튜버들한테 이 윤석열 씨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거기에 선동당하는 것처럼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다시 트럼프가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 충격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자기들이 상징처럼 돼 있는 나라가 다시 트럼프를 귀환시키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이게 창피한 일이면서 동시에 너무 쇼킹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어요. 제가 최근에 미국도 갔다 왔잖아요. 지금 인터뷰를 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 계엄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그 인터뷰를 지금 다시 공유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번역도 해놓고 이래 있었는데, 근데 그 인터뷰 중에 보면은 다들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굉장히 지식인층, 엘리트 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탄핵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물러나가지고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할 때 누가 될 것이냐, 지금의 야당 지도자가 된다라고 꼭 단언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설령 이번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음번 선거에서 또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포장만 좀 바꿔가지고 늘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민주주의다. 왜냐하면 이게 대중에 의한 투표라고 하는, 다수에 의한 투표라고 하는 강점이면서도 동시에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양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민주주의 제도거든요.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구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계층 분석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건데 원래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왕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귀족들에 의한 소수 정치에 대해서 반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처음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채택됐을 때 민주주의의 옹호자들, 다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그렇고 시민 중에서도 빈곤한 계급들이 민주주의의 지지층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구도를 보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면은 이 극우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연히 이제 돈 많고 이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수적인 정당, 정권들을 지지하는 그런 계층은 기본적으로 있죠. 있지만
전통적으로 그런 보수적인 정치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었던 빈곤층들이 결국 지지하게 되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윤석열 씨 당선될 때도 보면은 빈곤층들이 이 윤석열 씨를 이 보수당을 지지를 많이 하게 돼요. 이 보수당 지지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현재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약하지만 지금 경제적인 지표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고 현재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삶을 끌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인지착오죠, 그거는. 예. 경제적인 것들을, 정책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식의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빈곤층의 지지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건데, 요즘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그 트럼프 지지 계층을 분석을 해보면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 당들도 있지만 거기를 구성하는 계층 중에 제3계층이 있거든요. 그 제3계층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은 이제 뭐 핑크 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블루 칼라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화이트 칼라들은 좀 배운 계층이에요. 그리고 블루 칼라는 고학력 계층은 아니고 근데 그런 블루 칼라 계층만 있는 게 아니고 핑크 칼라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진보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간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통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주는 건데 전통적인 보수당이라든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계층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백인이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전통적으로 미국을 지탱해 왔던 그걸 보통 뭐 정치학에서는 미국 보존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미국 보존주의자들만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백인만 그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유색인종들이 보통 민주당을 많이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 지지한 사람들 중에 보면 유색인종도 되게 많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인종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내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불만 계층이 있다는 거야. 그 계층을 공략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그 방식이었고 전 세계의 그 극우들이 지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우리나라 그 국면을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보통 그런 이념적인 구도, 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념적 구도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한국의 보수 진보라고 하는 이 이념 자체가 헛개비 가짜라고 보는데 이 구도 자체가 일단 그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인정하고 가면은 늘 보면은 박근혜 문재인 때 49대 51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도 11대 49. 그러니까 그냥 간발의 차로 그 선거가 결정이 나거든요.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이 무슨 일이 자꾸 벌어져도 이 지금 1%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런 형태의 대중의 투표, 다수에 의한 투표를 선택하는 이런 제도 안에서는 지금 이런 식의 격차 없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격차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은 누가 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뭐 공화당, 민주당 이것을 대변하는 계층이 아니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 사람들. 옛날엔 그걸 무당파라고 했는데 이게 무당파라고 단순히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애매모호하죠. 좀 무책임한 그런 분석이고 다른 식의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요즘은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도 아니 무슨 뭐 핑크 칼라라고 한다라든가 그런 계층. 그 계층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빈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기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만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 불만 계층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은 반 엘리트주의예요. 예. 내 의사가 왜 전달되지 못한가, 사회적으로 왜 대표되고 대의되지 못하느냐라는 생각을 보수나 진보나 똑같이 엘리트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때의 남자들 그거였어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대통령 집권하게끔 그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공략했던 인간이 이준석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인간은 지금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이준석이거든요. 그 지금 야당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인간이 야당이 아니죠. 그 집권 여당 대표였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팽당하니까 그 사람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민주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공동선을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 민주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분열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만든 그런 전략을 만든 인간이 이준석이거든요. 그 인간이 앞으로 가는 행로를 보시라고요. 그 신념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그 인간의 에고 자체가 그런 식의 분열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집권을 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은 그 이준석 같은 인간에게는 별로 관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한 고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런 그 괴밀 같은 인간의 출현을 우연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역사에서 늘 등장하고 특히 지금 민주주의가 처해 있는 태생적인 그 허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특히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옛날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이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 공황이라고 마르크스는 이미 19세기에서 공황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주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걸 자본론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게 마르크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도 그걸 얘기를 해요.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이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인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쇠퇴에 의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불만 그리고 지금의 극우라고 하는 건 늘 그런 그래서 향수를 이용하거든요.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을 자꾸 소환하려고 하는데 문명의 시스템 자체가 이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이너스 경제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경제를 바라보고는 주류 경제학에서 기본 구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속이는 거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요는 이런 트럼프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상식적인 구도로 놓고서 이 다수에 의한 그 통치, 다수에 의한 선택을 하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굉장히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와 허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면서 각성된 그 각성된 다수를 만들지 못하면은 그런 선택을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같은 사람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홍준표 지금 윤상현 이런 사람들 내란에 거의 동조하는 정도로 목소리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떳떳하게 이런 상황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다음에 대선 나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보수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목청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허약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아는 거예요. 대중이 우리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만, 사회적 불만에 의해 가지고 나를 찍어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각성된 대중이 다수가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각성된 대중을 우리가 갖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 비판적인 사고 능력도 없고, 분석 능력도 없고, 그냥 찍기형 인간을 만드는 이런 어떤 자동화된 이런 입시 시스템 같은 것들을 빨리 수정하는 게 필요해요. 근본적으로는 이 교육에 정말 대단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꼭 어떤 교육 컨텐츠에서 정치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 자체에서 합리적인 판단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더 옳은 것이고 잠깐 보면 나한테 이긴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서 보면 그것이 내 삶 자체를 파괴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도 되고 이렇게 합리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기술은 발전하고 돈은 좀 생겼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냥 바보가 되는 사유의 종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문명의 전체를 보게 되면 사유의 종말의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런 책을 냅니다. 초연결학교. 이런 책이 입고가 돼요. 이게 뭐냐면 삶의 실질적인 문제와 분리되어 있는 이런 교육, 그런 학교는 늘 바보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 교실의 가상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교과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보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삶과 우리의 배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세상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학습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문제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끔 그런 교육 시스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미래 학교의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 시민성이라고 하는 거,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또 각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나와 이런 지금 계엄 사태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는 책인데 지금 시점에 더 시적절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주에 이 책과 관련된 소개를 하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